품격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가게에 가면 값을 깎을 줄도 알고, 관공서에 가면 할 말 다 하고, 젊은 사람이 무례하게 굴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마디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당당한 분이 왜 유독 내 자식 앞에서만은 작아지실까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꿀꺽 삼키고 몸이 천근만근인 날에도 그래 알았다. 엄마가 갈게 하고 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 집에서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는 사람, 일이 있을 때만 찾고 일이 끝나면 잊히는 사람, 그런 자리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 느낌 착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오늘 저는 짧은 말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식과 등을 돌리지 않고도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도 무너졌던 부모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한마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말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들 하십니다. 기대도 말고 실망도 말자. 자식한테 뭘 바라지도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자. 참 담담한 말처럼 들리지요. 돌을 닦은 사람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그 말은 마음이 편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걸요. 그 말은 너무 여러 번 기대했다가 너무 여러 번 무너져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는 바라는 것조차 지쳐서 아예 마음의 문을 반쯤 닫아 걸어버린 사람의 말이지요. 기대를 접는 게 어떻게 편한 일이겠습니까? 자식에게 전화 한 통을 기다리다가 오늘도 안 오는구나 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기대를 접는데 얼마나 많은 밤이 필요했는지를요. 그러니 기대도 말고 실망도 말자. 이 말은 사실 초연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상처받지 않으려고 미리 마음에 굳은 살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더는 아프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감정을 줄여버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반대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거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기대를 접어서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다시 세워서 나를 지키는 길,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고 싶은 거절을 꾹 삼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래 알았다 하고 속으로만 알아본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면 숫자 1을 남겨주시고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함께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밥을 해먹이고 손주를 봐주고 돈을 보태주고.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자식에게 다 내어주는 부모라도 두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 부모는 사랑해서 줍니다. 주고 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자식이 고맙다는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자체로 흐뭇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모는 무서워서 줍니다. 주지 않으면 자식이 나를 멀리할까봐, 매정한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나중에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올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줍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둘 다 자식에게 다 내어주니까요.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해서 주는 사람은 주고 나면 채워지는데 무서워서 주는 사람은 주고 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을마다 예전엔 우물이 하나씩 있었지요. 온 동네 사람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우물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무서워서 물을 퍼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서 물이 얼마나 차오르는지는 보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 발길이 끊길까봐 밤낮으로 두레박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물은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물이 마른 우물에는 그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물을 퍼주었는데도 말이지요. 두려움으로 내어주는 사랑이 꼭 그렇습니다. 자식을 붙잡으려고 다 주는데 정작 나는 바닥이 나버리고 자식은 마른 우물을 떠나듯 멀어집니다. 참 야속한 이치이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설마 나를 버리겠어? 이만큼 퍼줬으니 자식이 나를 못 떠나겠지. 그런데 이 생각 안에는 슬픈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약에 가깝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한쪽만 서명을 했습니다. 자식은 그런 계약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지켜지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진짜 사랑은 도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돌려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사람은 거절도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안 되겠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사랑해서 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서워서 주고 있는가? 잠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주는 걸 멈추라는 말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두려움을 걷어내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아픕니다. 하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살이시고 몇 해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박순자님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정말이지 자식밖에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니 손주를 봐줘야 한다며 3년을 하루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딸네 집까지 가려면 그렇게 일찍 나서야 했거든요. 겨울이면 아직 캄캄한 새벽에 손에는 늘 스테인리스 도시락 하나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달래서 끼니를 얻어먹기가 왠지 미안해서 당신 드실 밥을 손수 싸들고 다니셨던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딸이 몇 해 전에 사준 털장갑을 끼셨는데 하도 오래 껴서 손끝이 다해진 그런 장갑이었습니다. 박순자님의 아들도 원래는 참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장가를 가고 나서부터 아주 조금씩 멀어지더랍니다. 그걸 두고 며느리 탓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박순자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 저희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손주를 보러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만 발이 미끄러지셨습니다. 빙판이었거든요. 엉덩방아를 세게 찢고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는데 그 와중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오늘 손주를 못 보러 갈 것 같아서 그게 미안해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러면 무리하지 말고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쉬어. 나 지금 회의 중이라 이만 끊을게. 딸깍. 그게 다였습니다. 박순자님은 그날 병원에도 못 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파스만 붙이고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그 아픈 몸으로 혼자 계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요. 사흘이 지나서야 옆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라 그제야 자식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저 혼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잠시 말을 멈추게 됩니다.
박순자님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미끄러진 엉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였다는 사실도 아니었어요. 그분을 가장 아프게 한 건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었구나. 손주를 봐줄 수 있을 때는 찾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는 회의 한 번보다 뒷전이구나.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얘기랑 똑같다고요. 엄마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다가 그만이라는 거냐고 가정부처럼 부린다고요. 그 서러움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서러움 중 하나가 내가 물건처럼 취급받는 느낌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지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자식들은 부모의 헌신을 이토록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자식이 못돼서일까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물이 늘 나오는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틀면 언제나 물이 나오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립니다. 어느 날 물이 안 나와야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언제 불러도 달려와 주면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잊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당연함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당연함이 오래되면 그 끝에는 무례함이 싹 쿰니다. 이건 자식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모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무엇이 사람을 끝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만드는가를 무려 수십 년에 걸쳐 한 사람 한 사람 따라가며 살펴본 연구입니다. 그 긴 세월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좋은 관계라는 게 한쪽이 다른 쪽에게 얼마나 많이 희생했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서로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게 관계의 질을 정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많이 퍼줬다고 해서 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부모, 자기 시간과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부모, 그런 부모를 자식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박순자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분은 아들 며느리를 붙잡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원망을 쏟아내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아주 조용히 새벽에 손주 보러 가는 걸 하나씩 줄여나가셨습니다. 화를 낸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조금씩 되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예전처럼 늘 달려오지 않게 되니까 그제야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랍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요. 당연함이 사라진 자리에 다시 궁금함이 돌아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존중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겉으로는 참 따뜻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뜻밖의 것이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느 부모가 가슴이 안 뭉클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구나 싶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조금 다르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모든 자식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모시고 싶어하는 착한 자식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다만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쯤 차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을 저는 여러 보았거든요. 제가 아는 정영호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이시고 시골에 아담한 집 한 채를 가지고 혼자 사시던 분입니다.
마당에 상추도 심고 아침이면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소박하지만 당신 나름대로 평온하게 지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상에 정용호 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는 게 저희가 영 마음이 안 놓여요. 시골집 정리하시고 저희랑 합쳐서 큰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떠세요? 아버지 계시면 애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아버지 곁에서 모시고 싶어요. 말만 들으면 이보다 더한 효도가 없지요. 정영호 님도 순간 마음이 울컥하셨답니다. 그래, 역시 내 자식밖에 없구나 싶어서 당장 그러자 하고 대답이 나올 뻔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오래전 친구가 했던 말 한마디가 문득 떠올랐답니다. 좋은 말일수록 그 뒤를 한 번 더 봐라 하던 말이요. 그래서 정영호 님은 대답을 잠시 미루고 그날 밤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아들이 그리는 그 큰 집이라는 그림 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신 거지요? 그랬더니 보이더랍니다. 당신 시골집을 판 돈이 어디에 보태질지가요. 아들네가 지금보다 넓은 집으로 옮기는데 그 돈이 들어갈 거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되면 지금 남의 손을 빌려 하던 아이들 등하원이며 집안일이 자연스럽게 누구 몫이 될지도요. 무엇보다 이제 겨우 되찾기 시작한 당신만의 아침 산책과 마당의 상추밭이 다시 남의 살림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 눈에 훤히 보였던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 늘 사랑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들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진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진심 옆에 저희에게 편한 쪽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계산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진심과 계산이 섞여 있곤 하지요. 그걸 알아보는 게 부모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하면 그게 곧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데려가는 게 효도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효도는 부모를 자식 살림 속으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시골집에서 상추 심으며 사는 게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을 지켜드리는 게 효도예요. 부모를 자식 인생의 편한 자리로 옮겨놓는 건 모시는 게 아니라 데려가는 겁니다. 이 둘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야 바로 하자. 아들이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네를 건사하러 들어가는 거지. 이 말 속에 얼마나 서늘한 진실이 담겨 있는지요. 그러니 자식이 같이 살자 할 때 그 말이 나를 위한 것인지 저희를 위한 것인지 한 번은 조용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정용호 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며칠 뒤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마음은 참 고맙다. 그런데 나는 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지금이 참 좋구나.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지낼 테니 걱정 말아라. 화도 서운함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요. 당장은 아들이 조금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다고 해요. 억지로 한 지붕 아래 부대끼며 서로 상처 주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오가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작은 힘이 되어 드리고 싶은데 아래에 있는 구독 단추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런 걱정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식 부탁을 다 거절하고 정을 뚝 끊고 살라는 말이냐?
그렇게 매정하게 사는 게 무슨 사는 맛이냐 이렇게요. 아주 중요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걱정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자식과 등을 돌리고 사는 삶을 권하려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 집 대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문이란 어떤 문일까요? 늘 활짝 열려만 있는 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문은 아무나 드나들고 찬바람도 다 들어옵니다. 그럼 꽉 닫혀서 아예 안 열리는 문이 좋은 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 안에서는 사람이 외로워서 못 삽니다. 좋은 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첩이 있습니다. 그 문고리를 잡고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을 수 있게 해주는 경첩이요. 경첩이 있는 문은 손님이 오면 열어 맞이하고 밤이 되면 닫아 나를 지킵니다. 그 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문고리가 내 손에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문고리를 내 손에 쥐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의 문에는 경첩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르면 바람에 확 열리고 자식이 무리한 걸 요구해도 벌컥 열려버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열렸다 닫혔다 하지요. 그건 문이 아니라 그냥 뚫린 구멍입니다. 그래서 자꾸 찬바람이 들고 마음이 시린 겁니다. 경첩을 다는 일, 그러니까 문고리를 내 손에 쥐는 일, 그게 바로 건강한 거절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작정 안 돼 하고 소리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 박자로 하는 거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먼저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래, 네가 지금 급한 거 안다 이렇게요. 자식의 사정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겁니다. 둘째, 그 다음에 내 사정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늘은 선약이 있구나. 여기서 길게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짧고 담담하게요. 셋째, 마지막으로 공을 넘겨줍니다. 내가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렴. 이렇게 세 박자입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내 사정을 말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넘겨주기. 이 세 마디가 처음에는 입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평생 안 해보던 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서 딱 5분만 연습해 보십시오. 그래, 내 사정 안다. 그런데 오늘은 엄마가 안 되겠구나. 내가 알아서 해보렴. 소리 내어 몇 번만 해보시면 신기하게도 실제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많은 부모님들이 걸려 넘어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절을 하려고 하면 자식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손주도 보여줄 생각 마세요. 이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손주 얼굴이 눈에 밟혀서요. 저는 이게 얼마나 아픈 대목인지 압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말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으십니다. 손주를 못 보느니 차라리 내가 참고 말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손주를 향한 내 사랑은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하지만 그 귀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지렛대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손주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를 무기 삼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주와 나 사이의 문은 자식이 닫는 게 아닙니다. 그 문고리 역시 결국 내 손에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손주는 자라고 스스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지금 잠시 자식이 문을 막아선다 해도 그 사랑까지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협박처럼 던지는 그 말에 내 존엄을 팔지 마십시오. 문고리를 내 손에 쥔다는 건 결국 이런 겁니다. 열 때도 내가 열고 닫을 때도 내가 닫는다. 누가 협박한다고 열리지도 않고 누가 서운해한다고 죄책감에 벌컥 열리지도 않는다. 그렇게 내 문이 주인으로 서는 것, 그게 자식과 등을 돌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에는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어떻게 도리어 자식을 약하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금 뜻밖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로 어머니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마음의 짐은 어머니들만 지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말없이 속으로 앓는 아버지들도 제 주변에는 참 많으십니다. 한상철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9이시고요. 이분은 매일 아침이면 딸네 집으로 출근 아닌 출근을 하셨습니다. 딸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 손주를 봐주러 가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보면서 어질러진 것을도 치우고 설거지도 하고 저녁이면 빨래까지 개어놓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씁쓸한 게 뭐였느냐 하면요. 그 모든 걸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딸도 사위도 심지어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조차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은퇴하고 시간도 많으신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지 하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한상철님은 어디 가서 힘들다는 말도 못하셨습니다. 남자가 손주 좀 봐주는 게 뭐 그리 대수냐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밤이면 온몸이 쑤셔서 파스를 붙이고 누우면서도 그저 내가 조금 더 힘내면 애들이 편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었지요. 그 마음 자체는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식의 짐을 몽땅 대신 짊어지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편해지겠지요. 당장은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오래되면 자식은 스스로 짐을 지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합니다. 나이는 40이 넘어도 마음은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는 어른아이로 남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나무를 키우는 정원사가 떠오릅니다. 어린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옆에 지지대를 세워주지요. 바람에 쓰러지지 말라고요. 그건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무가 다 자랐는데도 정원사가 계속 지지대를 붙여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약합니다. 스스로 바람을 견뎌 본 적이 없으니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정원사가 세상을 떠나 지지대가 사라지면 그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자란 나무는 일부러 지지대를 떼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더 깊이, 더 넓게 뻗거든요. 흔들려 본 나무라야 진짜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자식도 꼭 그렇습니다. 부모가 지지대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식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손을 놓아주어야 비로소 제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 놓아주는 손이야말로 사실은 자식을 가장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손인 겁니다. 옛날 노자라는 어른이 이런 뜻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요. 참 알쏭달쏭한 말 같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떻게 돕는 거냐 싶고요. 그런데 자식 키우는 일에 임할 때 보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내가 나서서 다 해주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서 스스로 하도록 지켜봐 주는 것, 그게 더 어렵고 더 큰 사랑이라는 뜻이니까요. 손을 대는 것보다 손을 떼는 게 더 어려운 법입니다. 한상철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느 날 그분은 조용히 서예학원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평생 한번 해보고 싶었던 붓글씨였어요. 그리고 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오늘 오후에는 아버지가 수업이 있구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더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사위가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당신 자리를 찾으시니까 그제야 그 빈자리에 무게가 보였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은 말인데 결국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자식한테 큰 소리도 치는 거지. 이렇게요. 저는 그 말씀이
절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최소한의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것,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요. 자식한테 돈 미리 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어라. 그 말에도 뼈아픈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꼭 보태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이 함부로 못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존경을 살 수 없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무리 두둑해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부모는 결국 무시당합니다. 반대로 가진 게 넉넉지 않아도 자기 삶을 반듯하게 꾸리며 사는 부모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짜 노후 준비는 통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앞가림 챙기는 걸 이기적이라고 여깁니다. 자식 다 키운 부모가 무슨 자기 인생이냐, 이제 남은 건 자식 뒷바라지 뿐이지 하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잔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에게 주고 싶어도 잔이 비어 있으면 줄 게 없지요. 내 잔을 먼저 채워야 넘치는 물을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남에게 줄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부터 채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잔을 채우느냐?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합니다. 하루에 딱 1시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정해 두는 겁니다.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걷는 것도 좋고,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러 가는 것도 좋고, 오랜 친구와 국수 한 그릇 먹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식이 불러도 웬만하면 미루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처럼 지키는 거예요. 1시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10분도 어려우면 5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내 하루 안에 나를 위한 자리를 하나 마련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작은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그 정성의 아주 작은 조각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해서 주는 것과 무서워서 주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퍼주는 우물은 결국 바닥이 나고 만다고요. 그리고 헌신이 당연해지면 그 자리에 감사가 아니라 무례함이 자란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박순자님이 그러셨듯이 말이지요. 또 우리는 같이 살자는 따뜻한 말 뒤를 한 번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거리를 둔다는 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고리를 내 손에 쥐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자식과 등 돌리지 않으면서도 내 문이 주인으로 서는 법이지요. 그 다음엔 놓아주는 손이야말로 자식을 가장 단단하게 붙드는 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지대를 떼어줘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텅 빈 잔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따라 줄 수 없으니 나부터 채우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다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똑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문고리를 내 손에 쥐십시오. 그것 하나면 됩니다. 열 때도 내가 열고 닫을 때도 내가 닫고 그렇게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사연이 하나씩 떠올랐을 겁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던 날, 혼자 알았던 밤,
서운했던 그 순간들이요. 괜찮으시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조금만 나눠주시겠습니까? 잘 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마음에 있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세월을 건너온 분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여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오늘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자식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벗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살며시 전해 주십시오.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벗에게 이보다 더 따뜻한 선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해 남겨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평생 남을 위해 피우지 못했던 꽃을 이제야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피워도 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 계절을 부디 눈치 보며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쓸모로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곁에 조용히 함께 있겠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벗으로서요. 오늘 밤은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마시고 그저 오직 당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천천히 드십시오. 지금까지 품격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